본래 살던 땅을 떠나 사는 삶, 디아스포라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시인은 흙없이 떠도는 나무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현대 사회도 그런 삶이 새겨져 있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콘텐츠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들, 바로 제1제주인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제주인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이지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제주대학교 제1제주인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손영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요? 네. 전 제주대학교 영어교문학과 3학년 그리고 제1제주인 3세 김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녹화 장소가 그 제1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를 다양한 기록물로 담아낸 곳, 바로 제1제주인 센터인데 언제 문을 열었을까요? 2011년 이후 개설이 되었고 현재 지금 여기 계신 이 공간 상설 전시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1제주인의 역사가 이제 한 100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 건너가서 어떤 삶을 하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을에 어떠한 기여를 하셨는지 등을 전시한 그런 전시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네. 뭐 약간 마네킹들도 보이고 네네네. 뭐 그런 어떤 장면을 재현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입구에 보시면은 이제 군대환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19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셨는데요. 그때의 배의 모형이라든지 그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하셨던 집안에서 이렇게 뭐 가방 만드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 또한 마네킹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희 학생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곳이라서 네.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여기 둘러봤어요? 저도 이 1학년 때 교양 수업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수업에서 듣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하니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도 좀 더 깊이 느껴질 수가 있어서 제1제주인 센터가 좀 가치 있고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작가님한테도 이곳은 참 친숙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작년에 여기서 재판항로 100주년 기념전이 열렸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작가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전시 이전에도 평소에도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1제주인이라고 하면 말뜻 그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부터인가요? 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1903년경에 그 제주 해녀분들이 도항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제의 그런 침탈이나 이런 거에 너무 힘들어서 건너가셨다는 분들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쯤부터 오사카의 방적 공장에서 제주 도민들을 이제 스카우트해서 일본에 이제 같이 가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모집을 하러 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네. 본격적인 이제 도항이 시작된 거는 1923년에 이제 그 군대환이라고 하는 그 배가 이제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너갔을까요? 그 당시에? 당시 기록을 보면 1923년에 이제 첫 해에 건너가신 분들이 오고 갔던 분들이 대략 한 10,000명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2만 명, 또 그 다음에는 25,000명, 또 다음에는 3만 명 이렇게 늘어나서 1934년에는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일본에 계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당시 제주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됐죠? 당시 제주도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니까 4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인구가 적은 네. 섬이었는데 네. 이렇게 일본 오사카를 직항하는 노선이 개설됐다. 이건 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만큼 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는 마땅히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이다 보니까 마땅한 일자리 등이 좀 적은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오사카는 그 아시아의 맨체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업이 활발히 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손이 필요로 하는 뭐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작업 등에 있어서 많은 일손이 필요했는데 그런 일손들을 이제 제주도 분들이 가서 많이 충당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제주 사람들이 tas던 배가 네. 이제 군대환이라는 네, 맞습니다. 배인데 네. 지금 보시면 이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군대환인 거죠? 네, 이 작품 예, 군대안입니다. 저는 그 우연히 책에서 이 군대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밑에 캡션에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한글로는 군대안, 근데 일본어로는 기미가요 마루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지만 기미가요 마루는 이게 일본의 국가가 쓰여 있는 거잖아요. 왜 이 배에 이런 이름이 쓰이게 되었나? 이제 거기에서 시작한 그 제 질문이 계속 관련 작업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그 집단적인 이주가 이 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강제성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섬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발성이 또 그 이주에 있었어요. 제주 사람들만이 가진 그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많은 그 이해가 생겼고 그런 상황을 강철무지개라는 타이틀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철무지개를 이육사의 그 시로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방에서 한반도의 북방에서 이육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강철무지개가 있었던 반면 한반도 남쪽에서는 그 식민지하의 주민들이 가졌던 이루고 싶었던 어떤 꿈들,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꿈들을 표현한 강철무지개가 저는 군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보시는 이 작품도 군대환 안의 모습인가요, 이게? 이거는 딱 군대안이라고 특정되는 상황은 아니고 아닌데, 네. 그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군대안을 타고 일본을 가기도 했지만 밀항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시대. 그것을 밤이라는 시간으로 은유한 거고 그 시간에 일본으로 가야 됐던 그 많은 분들에 대한 그림을 이제 밤의 이주라는 그림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저건 군대환인 거죠? 예, 저거는 영화 피와 뼈라는 첫 장면에 나오는 군대안의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제성과 자발성, 그 섬 사람들이 가진 기저에 깔린 어떤 섬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 영화가 원래 그 제주 출신의 작가가 쓴 글을 또 제주 출신의 감독님이 만든 영화예요. 제일 제주인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그 오마주로서,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서 저 작품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배면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었나요? 네. 군대환이 제1군대환, 제2군대환이 있었는데요. 제2군대환에 해당하는 배인데 대략 한 360명 정도가 승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그게 정원인데 2배 정도. 정원보다 더 한 사람들이 700명, 탔구나. 700명. 아니 그러면 이게 일본 오사카와 제주 어느 항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직항이잖아요, 이게. 그때 항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주도 이렇게 직접 기항한 게 아니라 이 배가 와서 면 소재지마다 기항하면서 서쪽으로 13곳 정도에서 사람들을 싣고 이제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출발하는 곳은 어디예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이제 처음 도착하는 곳은 산지항. 산지항. 예. 그 용희 학생의 할아버지가 일본을 건너간 시기도 4.3 때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뭐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 있어요? 네, 저 할아버지가 11살 때 이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 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군인들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총을 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일본에 가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당시는 이제 남자면 이제 어린이라도 이제 끌려간다 해서 11살밖에 안 됐었는데. 네, 여성들이 이제 치마 속에 넣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긴 거구나. 네,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치마 속에 이제 몸을 숨긴 채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들으셨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친척끼리 모였을 때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해주셔서 네. 지금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거 어떤 사진이에요? 그냥 일본에서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퇴원할 때 이제 병원 직원분들이랑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럼 이 안에 용희 학생의 할아버지가 계신 건데 네. 어느 분이세요? 저 맨 앞에 있는 이거 맨 앞에 분이세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이렇게. 네. 뭔가 당당한 모습에 네. 네, 주머니에 손을 딱 꽂으신 채 네. 찍은 모습이네요. 실제로 그 4.3을 피해가지고 밀항한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돼요? 당시에 밀항이라는 것이 절대 하면은 지금도 뭐 당연하지만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 수치가 잡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대략 10,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에는 그 연합국 최고 사령부인 GHQ에서 그 한국과 일본인들 사이에 이렇게 교류를 막아놨기 때문에 정식적인 루트로는 그 일본에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항으로밖에 건너갈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배를 이용했던 거예요? 네, 뭐 고기배에 이렇게 있었어요. 숨어서 갔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또는 대부분 가장 많았던 거는 남해안 쪽으로 일단 먼저 가서 부산이나 남해안 쪽으로 가서 거기서 대마도를 거쳐서 이제 본국으로 큐슈 쪽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진술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밀항하다가 혹시나 붙잡히는 네.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공포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오무라 수용소라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연행이 돼서요. 그쪽에서 이제 지내다가 결국은 한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네, 일본으로 밀항을 한다 해도 그렇죠. 네, 굉장히 낯선 땅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삶을 네, 살았을까요? 네. 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4.3의 당시에 이제 진술들을 들어보면은 제주도에 있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든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밀항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특히 4.3 때 건너가신 분들은 그쪽에서 다들 안 하려고 하는 3D 업종에 종사하시면서 정말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시면서 정말 적은 금액을 버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제주도에 보내셨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네. 군대원을 타고 갔던 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1세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신 분들도 있지만 좀 모여서 집성촌을 이렇게 이루어서 사시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된 곳이 오사카에 있는 이쿠노쿠라는 곳으로 많이 가시게 됩니다. 이쿠노쿠의 옛 이름이 이카이노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일본어로 돼지를 키우는 들판이란 뜻입니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좀 살기에는 적절치 않았던 장소로 여겨지는데요. 처음에 그쪽에 있는 이제 히라노 강이라고 하는 곳을 확장하는 공사가 있어서 노동자분들이 그쪽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신 것도 있고 또 그쪽에 이제 고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고무 공장에서는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손을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 니즈에 의해서 아까 보여주셨던 군대환이 정기적으로 취항을 하게 된 거였고요. 많은 분들이 그쪽에 모여 사시다 보니까 한국의 식품, 뭐 김치라든지 한국의 물자 이런 것들, 물품 등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에 자연스럽게 조선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자발적으로 이주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의지를 갖고 이주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회의 땅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그 오사카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으로 보였을 것 같은데 4.3으로 넘어가면서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의 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네, 부지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까도 자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섬 사람들만 가지는 어떤 그 억눌린 심정들이 그 군대 안을 타면서 그 폭발되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 영화 저 시작 부분에서 대판이다 하고 모두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 이어도다 소리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대판으로만 바뀐 느낌. 그래서 되게 식민지의 배이기도 하지만 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이상한 그 중간에 있는 배가 이제 군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여기 둘러보니까 네. 뭔가 구워 먹고 맞습니다. 있는 모습을 재현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왜 저런 게 나온 거예요? 네, 그 제1교포분들이 건너가셔서 선택했던 직업 중에 그 야키니쿠 화로를 라든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서는 불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먹는 방법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으면은 그런 내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버렸는데, 그거를 당시에 이제 제1교포분들이 가져다가 이제 그걸 구워 먹으면서 유명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장사가 이렇게 성립이 됐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용희 학생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11살에 밀항을 네. 했다 하셨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면서 정착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일본으로 건너서 이제 어머니랑 만나고 이제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았고, 이제 라면 가게나 포장마차나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하셨고, 이제 40살 때 이제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님도 이제 오사카를 왕래하면서 작업을 이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로 찾던 곳이 오사카 사랑방이라는 곳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제작된 매체들을 통해서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수소문을 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 분한테 이쪽 연구하신 분한테 사랑방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랑방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그 제1교포 할머니들의 그 글자를 교육해 주던 야학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노쇠해지니까 그분들 요양과 복원을 해주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방문하니까 그 제주도 출신 1세대 제일제주인 할머니들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주 거기 찾아가서 그분들 취재하고 그 결과를 작품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예, 임용길 할머니라는 분인데, 그분이 대정 출신이고 그 일본에 군대안을 타고 갔는데 이제 오사카 대공습 때 군대안을 타고 제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군대안의 마지막 항해였고, 예, 그때 산지항에서 그 일본 배가 이제 B-29에 침몰되는 상황도 목격하시고, 또 그때 일본 군들이 이제 제주 바다로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 마을에서 그분들을 잘 수습해서 묻어줬다는 얘기를 증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에는 다시 밀항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정을 통해서 당시 분들이 얼마나 디아스포라,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 디아스포라를 겪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분들이 어려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내기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하는데도 좀 어렵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취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용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는 일본에서 제작된 작품들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중에 해녀 양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해녀 양씨 그분이 일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분이 원래 조천 분이신데 그 4.3 때 밀항하는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한국에 두고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는 다시 아들들을 북송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한국에, 그다음에 일본에, 북한에 이렇게 세 곳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국적을 조선적을 유지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 가족이 한 군데 모일 수 없는 그런 가족사를 지니게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사에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걸 작품으로 표현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유족분도 다시 뵙게 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사진도 받아서 이제 회화 작품으로 표현하게 된 게 제 작품 중에 그 양희영과 북의 가족들이라는 그 초상화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1세대 삶, 참 그 자체로 역사의 아픔이자 생채기가 아닌가 싶은데 용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어떤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서 뭐 살 수 있는 것도 이제 1세, 2세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4세, 5세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또 우리가 전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럼 결혼 빨리 해야겠네요. 아니 그 4.3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현대사 수업에서 이제 조선 전쟁을 배우면서 이제 제4.3 사건이 있었다고 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 아버지는 그냥 좀 제일 제주인이니까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 아, 해서 4.3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라. 네, 그래서 이제 관련 도서도 저한테 추천해 주셨고 네. 조총련계 학교를 다녔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조총련 또 민단이라고 또 조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크게 이제 그 제1교포와 관련된 조직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방금 용희 학생이 얘기해준 그 조선 학교를 운영을 하는 조총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민단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둘 다 규모는 점점 좀 작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혹시 서로 이렇게 네. 교류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그 대립 때문에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고요. 좀 약간 험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석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많이 교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교포분들이 소속한 단체가 민단과 조총련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동과 관서로 나눠져 있어서 제주 도민협회들도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거 이외에도 친목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내리 친목회라든지 뭐 신촌리 친목회와 같이 다양한 친목회에 소속해서 그 친목회 활동들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분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네. 일본인도 아니고 네. 그때 보면 경계인으로 맞습니다.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제주인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 제일제주인센터 처음 맡았을 때 굉장히 어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제주인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제가 제일 부산인 또는 뭐 제일 서울인과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제일 제주인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 그 다른 지역과는 좀 특별하게 이 제주 일본으로 건너간 이 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이 정말 남다랐기 때문에 이런 제일 제주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고향 그 돈을 제주도에 투자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어릴 적 살았던 나의 동네 그 리 단위로 굉장히 많은 기부도 하셨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공덕비도 맞습니다. 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주도의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마을 회관 등에 그 마을 곳곳에 세워진 공덕비라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어떤 분이 그 지역에 얼마를 기부를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조남이랑 그다음에 그 금액까지 빼곡히 적혀져 있는 비석들이 곳곳에 널리 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감귤나무 처음에 보내는 것도 제일교포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들도 제주 그 도민과 함께 제일교포분들이 기증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얼핏 얘기해 봤는데 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세운 제일 제주인이라는 네. 책이 또 두꺼운 책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떤 책이에요? 네, 저희 제일제주인 센터에서 발간했던 저희 마을 사람들이 세운 제일제주인이라는 공덕비에 관한 책이고요. 제 개인적인 좀 얘기가 되지만 기념비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기념비 탑이네요. 애양탑인데요. 지금은 애양탑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약간 그 마을 한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는 공덕빈지는 전혀 몰랐고요. 다만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여기 새겨진 이 이름이 누구누구다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누군데요? 그 제일교포 1세이셨던 저희 외가 쪽의 큰 할아버지가 마을의 수도라든지 전기 부분에 전기 그리고 학교 설립에 많은 기여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 데를 밟고 놀고 그러셨네요. 네. 당시에는 몰라서 감히 그렇게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그 제일제주인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문화예술계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는 그 재판항로 100주년 기념전인 그래도 우리는 전시가 이곳 제일제주인 센터에서 열렸고 저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때 같이 세계 제주인 대회가 열려서 전 세계에서 제주 출신 분들이 다시 모여서 그 전시도 관람하고 기타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그 디아스포라를 노래하다라는 타이틀로 양방언의 토크 콘서트가 그 제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디아스포라 사삼을 말하다라는 타이틀로 제주 아트센터에서 제일 제주인 출신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사카에도 그 뭐 자료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은 그 이쿠노쿠에 있는 코리아타운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아직 안 가보셨나요? 네. 꼭 가보시기를 그럴게요. 바랍니다. 가보시면은 정말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다녀서 정말 발 디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곳 한 곳 한쪽 이렇게 골목에 보면은 그 자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은 어떻게 이 코리아타운이 형성됐는지 그 역사가 전시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와 공동 주최로 하고 있는 군대항과 관련된 특별 전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제일 제주인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녹화 내내 느꼈던 게 굉장히 한국어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유창하게 다들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용의 학생만 조금 특출하게 잘하는 편이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 수업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배웠고 근데 이제 거기서 배우는 한국어도 약간 일본어식의 억양이나 말투가 그래서 약간 좀 일본어랑 한국어가 섞이는 경우도 많아서 완벽하지는 않는. 보통 다른 친구들은 네. 용의 학생만큼 해요? 한국어를?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제일 제주인도 많아서 이제 그래요?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일본어에. 아버지도 네. 어머니도 다 일본어 쓰시고 네. 그러고 보면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 너무 잘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점점 이제 줄어가는 게 너무 아쉬운 맞아요. 게 사실입니다. 그 지금 일본의 특별 영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조선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2001년, 즉 20년 전에는 50만 명이 계셨다고 해요. 그러면은 불과 20년 사이에 20만 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1년에 10,000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은 2050년에는 아마 제교포 이렇게 특별 영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 없어지고 모두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사삼은 또 제일 제주인의 삶은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는 현재 역사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세 분의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듣고 싶네요. 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제주인의 역사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1세 분들은 연세가 이제 많이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교포 사회는 3세, 4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구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에 2월에
가가지고 특별 강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연히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름밖에 모르고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그 제주에 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 수소문 끝에 결국 할아버지의 고향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친척분들도 만나게 됐어요. 이처럼 제주와 연관을 갖고 또 한국과 연관을 가지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제주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포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학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네. 제주를 사랑하고 네. 또 할아버지가 고향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용희 학생이 혹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저희한테 항상 이제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본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제일 교포라는 이유로 이제 뭐 안 좋은 일이나 차별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뭐 없어야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제일 교포인 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4세, 5세들에게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전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4.3 사건 피해자들 우리 손주들에게 뜻을 이어서 이제 제주 도민들과 이제 제일 제주인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고 이제 앞으로도 4.3 사건 관련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떤 바람 네. 가지고 계실까요? 제일 교포가 아니라 제일 제주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특수성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싶거든요. 비록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국경 밖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우리와 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 특수성들에 더욱 집중해서 그분들이 바다 저편이 아니라 이 편에서 기억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봄입니다. 제주의 봄은 또 화해와 상생, 치유의 봄은 4.3을 그리고 제일 제주인의 삶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